네,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론적인 내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실제 코드를 보면서 이론적으로 정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머신러닝이 최근에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런 분야에서,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머신러닝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머신러닝의 종류들을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 사람의 감독하에 그러니까 훈련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어떤 규칙을 찾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인 거고요. 그렇다면 그 학습을 할 때,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사람이 개입되느냐 개입되지 않느냐,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느냐 개입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그 예를 들 때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그런 예를 들었어요. 스팸 메일 필터를 얘기를 하면서 이메일 서비스,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이버에는 그동안 사용자들이 스팸 메일함으로 분류를 한 이메일들이 이메일 서버에 쌓여 있을 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리고 받은 메일 하면은 모든 개인 사용자들의 그런 받은 메일 하면은 그 스팸 메일함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메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학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프로그래머가 1번 이메일은 스팸이다. 그 다음에 2번 이메일은 스팸이 아니다. 라고 그 레이블을 붙여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이 메일은 스팸이야. 이 메일은 스팸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고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게 지도학습 알고리즘이고요. 비지도학습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메일, 스팸 메일과 이메일이 막 섞여 있는 이메일을 주고서 컴퓨터가 스스로 뭔가를 알아내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게 비지도학습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컴퓨터 말고 그냥 사람이 학습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용어들은요, 심리학이나 교육학 쪽에서 나온 그런 용어들이에요, 사실은. 네. 지도학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생각을 해보죠. 여러 가지 도형들, 뭐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저학년 때 도형들을 가지고, 유치원 때 하려나? 모르겠어요. 네. 여러 가지 모양의 도형들을 가지고 놀면서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네. 자, 제가 무엇을 한 건지 아시겠죠? 보면 위쪽은 네모, 여기는 세모, 여기는 동그라미,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형들을 주고서 자, 이거는 네모야, 요거는 삼각형 세모야, 여기는 동그라미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네모라고 해, 이렇게 생긴 거를 세모라고 해, 이렇게 생긴 거는 동그라미라고 해, 이렇게 알려준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들을 보여준 다음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는 네모일까 세모일까 동그라미일까? 이게 지도학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학생들한테 여러 개의 네모들을 보여주고 이게 네모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삼각형 모양의 도형들을 보여주고 이게 세모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동그라미, 원과 타원 모양의 도형들을 보여주면서 얘는 동그라미라고 해라고 알려준 다음에 이제 어떤 그동안 알려주지 않았던 어떤 도형 하나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서 자, 얘는 세모일까 네모일까 동그라미일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답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학습 방법을 뭐라고 얘기한다? 지도 학습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도 똑같이 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내일 뭐 다음 주까지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저희가 하게 될 머신러닝의 대부분은 바로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 자, 비지도학습은요. 아까 그 도형 문제로 다시 갈게요. 도형 문제로 가서 선생님이 네모냐 세모냐 동그라미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여러 가지 모양의 어떤 도형들을 가지고 놀라고만 해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모양의 도형들을 가지고 놀라고 해요. 뭐 이게 네모다, 세모다, 동그라미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고 막 가지고 놀라고 하다가 너희들이 뭐 특징을 너희들 스스로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를 한번 너희들이 스스로 나눠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네모냐 세모냐 동그라미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네모를 분리하고 세모를 분류하고 동그라미를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놀게끔 그리고 특성들을 찾게끔 스스로 찾게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런 다음에 뭔가 공통적인 거 혹은 다른 거를 스스로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요 이렇게만 분류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왠지 위쪽은 좀 딱딱해 보이고 아래쪽은 좀 부드러워 보이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학생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아래쪽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니까 또 위쪽하고 아래쪽에 뭔가 차이점을 발견해서 여기도 분류를 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분류하고 여기도 분류하고 이게 뭐다? 이게 비지도 학습이에요. 선생님은 얘네들이 네모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지 않고요. 얘네들이 세모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특징들을 여기는 선이 4개가 있다. 여기는 선이 3개가 있다. 여기는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게 해서 스스로 분류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에 따라서 2가지로만 분류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3가지로 분류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네. 때로는 제가 여기서는 색깔 얘기는 안 했죠. 색깔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에는 이런 색깔들이 칠해져 있고 어떤 도형에는 이렇게 칠해져 있었어요. 요거 좀 바꿀까?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칠해져 있는 도형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떤 학생들은 모양을 가지고 분류하지 않고 색깔을 가지고서 이렇게 분류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네. 갈색인 어떤 도형들, 노란색인 도형들, 그죠?
정말 다양한 방식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가지고 놀다가 비슷한 것끼리 한번 모아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뭐 2가지로 분류하는 학생, 3가지로 분류하는 학생, 모양으로 분류하는 학생, 색깔로 분류하는 학생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거란 얘기. 그게 뭐다? 그게 비지도 학습.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준지도학습은요. 준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개에 대해서는 지도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비지도학습을 하는 게 준지도학습. 그러니까 일부는 지도학습을 수행하고 일부는 비지도학습을 수행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강화학습은 이거를 일종의 비지도학습으로 분류하는 교수님들도 있고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예 새로운 학습 방법이라고 분류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얘는 뭐냐면 강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보상을 줘서 보상을 주는 행동으로 점점 더 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상을 줌으로써 보상을 주는 쪽으로 행동이 일어나게끔 유도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쥐를 어떤 상자 안에 가둬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버튼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쥐한테 알려준 건 아니에요. 이 A라고 하는 버튼이 어떤 역할을 알려줄 수가 없죠. B라고 하는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쥐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그 상자 안으로 치즈가 떨어져요. 쥐가 먹을 수 있는. 좋아하겠죠. 근데 다른 버튼은 쥐가 눌렀을 때 거기서 찌릿하고 전기 감전이 돼요. 물론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약하게. 그러면 쥐는 이 상자 안을 자기가 막 돌아다니다가 심심해서 한번 눌러볼 거 아니에요. 호기심에 눌러볼 거 아니에요. 호기심에 눌렀더니 치즈가 생겼고, 호기심에 눌렀더니 찌릿하고 전기 감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쥐는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전기 감전이 일으키는 그런 버튼은 절대 누르지 않고요. 치즈라고 하는 보상이 나오는 버튼만 자꾸 누르게 돼요. 네. 그러면서 치즈를 먹게 되죠. 이게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감전을 준다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체벌이라고 한다면, 치즈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행동이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어떤 벌과 보상을 통해서 보상을 일으키는 행동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쥐의 행동을. 근데 이게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칭찬을 해주면 칭찬을 받기 위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때리면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구나. 요즘은 때리면 안 되죠. 체벌하면 안 되죠. 뭐 욕을 듣는다거나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상을 받거나 어떤 상품을 받거나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면은 상을 받게 되는구나 하면서 문제가 아닌 이상은 상을 받는 행동 쪽으로 가겠죠. 이게 강화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지도 학습인데 비지도 학습에는 없는 보상과 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간 게 강화학습입니다.
이게 알파고에 사용된 알고리즘이에요.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는 머신러닝과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알파고가 만들어졌어요. 컴퓨터한테는 뭐 컴퓨터를 감변시킬 수는 없고 컴퓨터한테 치즈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점수를 한 거예요. 점수를.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수를 줬어요. 근데 이 수가 과거의 기부에서 이겼던 게임에서 나왔던 수예요. 그러면 컴퓨터한테 플러스 5점 뭐 이렇게 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떴던 수가 과거에 나왔던 기부에서 결과적으로 갔을 때 뭐 패배로 갔었던 그런 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는 자기가 어떤 그 게임에서 돌을 놓을 때마다 게임에서 바둑을 둘 때마다 플러스 5점 상, 마이너스 5점 벌을 받게 돼요.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컴퓨터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상을 받는 쪽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쪽으로 계속해서 돌을 놓게 돼요. 사람과 똑같죠. 쥐와 똑같죠. 그게 강화학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감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종의. 그죠?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감독이 들어가는 거고 벌을 준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감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독하에 훈련하는 것인지 사람의 감독하에 훈련하는 게 아닌지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알고리즘들을. 또 다른 분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알고리즘을 온라인 학습, 배치 학습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온라인 학습과 배치 학습은 뭐냐면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훈련을 시킬 건지 그게 배치 학습이고요. 데이터들이 쌓일 때마다 오늘 100개가 쌓였으면 오늘 100개를 학습을 하고 내일 100개의 데이터가 더 학습이 됐으면 오늘 100개를 학습한 그 훈련 결과에다가 다시 훈련을 플러스 알파를 더하고 내일 또 100개가 생기면 모레 또 100개가 생기면 오늘까지 한 결과에다가 다시 플러스 알파를 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런 방법이 온라인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치 학습은 오늘 100개를 훈련을 시켰는데 내일 100개가 더 쌓였으면 200개의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맨 땅에 처음부터 200개를 다시 훈련시키는 거고요. 모레 또 100개가 또 쌓였으면 모레에는 다시 300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컴퓨터를 완전히 지워놓고 200개, 300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고 온라인 학습은 100개가 일단 훈련이 됐으면 그 훈련된 데이터에서 100개만 더 추가를 해서 이 부분만 다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존에 훈련된 결과에다가 요만큼을 더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가 쌓이면 기존에 훈련된 결과를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또 플러스 얘를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학습 방법이나 배치 학습이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례 기반 학습이냐 모델 기반 학습이냐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사례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요. example들 사례가 예제잖아요. 예제. 네. 예제들을 가지고서 어떤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사례 기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델 기반은 공식을 찾는 거예요. 공식을. 뭐 분류를 할 수 있는 공식이라든가 혹은 뭐 아파트 집값을 알아낼 수 있는 공식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공식을 찾아내서 공식을 가지고서 예측값을 내놓는 그런 방식이 모델 기반 학습. 그렇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예제를 가지고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예제와 비슷하다 그러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아니면 B라고 하는 예제와 비슷하다 그러면 B로 분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사례 기반 학습입니다. 어떤 게 사례 기반 학습이고 어떤 게 모델 기반 학습인지는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각의 알고리즘들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다시 크게 분류와 회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분류는 말 그대로 종류를 분류를 하는 거야. 스팸 메일이냐 스팸 메일이 아니냐, 사람의 사진이냐 동물의 사진이냐, 강아지 사진이냐 고양이 사진이냐, 암이냐 암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을 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귀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예측하는 거를 회귀예요. 아파트 가격을 예측한다 라거나, 그 다음에 뭐 내일 뭐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를 예측을 해본다거나,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 이거를 예측해 본다거나, 그런 것들, 변하는 숫자들을 예측하는 것을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지도 학습에는요, 군집, 이상시 찾기, 시각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군집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세모, 네모, 동그라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컴퓨터한테 알려주지 않고요, 네가 알아서 분류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게 군집이에요. 그러면 컴퓨터는 때로는 이렇게만 분류를 하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이렇게만 분류를 하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특성들을 컴퓨터가 찾아서 스스로 군집화를 하는 그런 게 비지도 학습입니다. 실제로 군집은요, 네, 뭐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들에서 이쪽에는 정상 데이터, 이쪽은 이상치 데이터, 뭐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비지도 학습이고요. 여러 가지 시각화 기법들도 비지도 학습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준지도 학습. 아까 준지도 학습은 뭐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이 섞여 있는 거다라고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었잖아요. 그 설명을 드리면 구글 포토도 그렇고요. 구글 포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은 애플에도 포토 앱이 있죠. 애플의 포토 앱이나 구글 포토 앱 생각해 보시면은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가끔씩 포토 앱이 제 핸드폰에 있는 과거의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이 맞나요? 하고 물어보는, 혹은 어떤 사진을 보면서 이게 당신 자녀의 사진이 맞나요? 하고 물어보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봤어요. 이거 준지도 학습이에요. 뭐냐 하면 컴퓨터가요, 포토 앱이 여러분들의 사진을 가져간 거예요. 애플과 구글이 여러분의 사진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클러스터링을 했어요. 아까 비지도 학습이라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본인 사진, 그 다음에 여기는 가족 중에 자녀 사진. 컴퓨터가 스스로 어, 어, 분류를 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전문가한테. 그때 전문가는 누구예요? 사진을 찍은 여러분이죠. 사진을 찍은 여러분들은 이 사진이 나의 사진인지 아니면 나의 자녀의 사진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을
사진 몇 장을요. 네. 컴퓨터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당신 사진 맞아요? 그럼 순진한 우리들은 대답을 해주죠. 이거 나 맞는데? 컴퓨터가 이거 보고 내 사진 보고 나라고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예. 이거 나 맞아 하고 예스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런 사진들 보여주면서 이거 딸 사진 맞아요? 애기 사진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기하네. 어떻게 그 1살 때 딸 사진하고 10살 때 딸 사진하고 두 개를 가지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아기 때랑 어린이일 때랑 사진은 완전히 다를 텐데 그 두 장의 사진을 보면서 둘 다 같은 사람이 맞아요?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신기해서 예스 하고 눌렀어요. 자, 이게 지도학습인 거예요. 어떤 사진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내 사진이야 하고 가르쳐줬고 이거는 나의 애기 사진이야 하고 컴퓨터한테 알려줬어요. 여기까지는 지도학습이죠. 근데 나머지 대부분들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컴퓨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은요, 자기가 스스로 분류를 클러스팅을 했었던, 예를 들자면 이렇게 클러스팅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네. 그럼 이쪽은 다른 사진인데 잘못 클러스팅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알려줬어요. 여기는 같은 사람이고 여기는 오히려 이쪽이랑 같은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니까 요거 지도학습의 결과를 보고서 내가 클러스팅 조금 잘못했네. 이거를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 전문가는 정말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물어보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서 처음에는 이렇게 분류했던 거를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분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준지도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포토와 애플 포토 앱의 이미지 분류 성능을 지대하게 높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재밌죠? 무섭지 않아요? 때로는. 네, 이게 준지도 학습이고요. 준지도 학습이고 강화 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파고, 그 다음에 나온 알파고 제로. 그 다음에 바둑 말고 그 다음에 나온 건 스타크래프트 나왔죠. 그런 게임들에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게임에서 이기면 플러스 5점, 게임에서 지면 마이너스 5점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가 계속해서 다음 수를 생각하는데 그 플러스 5점 보상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수를 두게끔 유닛을 움직이게끔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강화학습이고요. 강화학습이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 준지도학습이냐 강화학습이냐 이거는 학습을 시킬 때 그 사람의 영향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서 그 분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배치학습이냐 온라인 학습이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치학습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훈련을 시켜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온라인 학습 방법은 조금씩 훈련시키고 그 다음 데이터를 또 넣어서 조금 더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성능을 조금 더 증가시키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능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학습 방법을 온라인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 기반 학습, 모델 기반 학습 아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도학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과 세모와 네모가 있어요. 세모와 네모가 있는데
여기 있는 세모와 네모들은 사람들이 일일이 컴퓨터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얘는 세모, 얘는 네모 하고 다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고 어떤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듯이 새로운 삼각형인지 네모인지를 모르는 도형 하나를 줬어요. 그럼 컴퓨터는 가까운 걸 찾는 거예요. 가까운 것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삼각형 쪽에 가깝고 사각형들은 물론 가까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까운 쪽에는 삼각형들이 많고 반경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네. 반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위에 삼각형들이 많이 있고 사각형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는 뭐라고 생각할까? 얘를 삼각형이라고 분류한다. 이게 사례 기반.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그 많이 쌓여져 있는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를 비교를 더 잘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새로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이쪽과 특성이 비슷하고 이쪽과 특성이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이쪽으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례 기반 학습인 거고요. 모델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삼각형과 사각형들을 줬어요. 삼각형과 사각형들을 주면 컴퓨터한테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 거냐면 곡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삼각형과 사각형을 분류할 수 있는 곡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 곡선에서 이쪽 곡선의 어떤 한쪽 부분, 곡선의 위쪽 부분에 있는 것들은 삼각형, 곡선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거는 사각형. 곡선을 찾으면 되겠죠. 곡선을 찾으면.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새로 들어오면 그 이미지가 곡선의 위쪽에 있는지 곡선의 아래쪽에 있는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를 분류할 수가 있겠죠. 이게 모델 기반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든다. 어떤 공식을 찾아낸다. 공식을 찾아낸다. 모델을 찾아낸다. 그래서 그 example들, 사례들을 가지고서 비슷한 특징을 갖는 사례들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것을 사례 기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례들에서 공식을 찾아내서 그 공식에 의해서 A냐 B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을 모델 기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어떤 알고리즘들이 사례 기반 학습이고 어떤 학습들이 모델 기반 학습인지도 알려드릴게요. 뭐 여기는 회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머신러닝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어떤 규칙들을 컴퓨터가 찾아내서 예측을 하도록 A냐 B냐라고 분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집값이 얼마가 될 것이다, 주식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숫자를 예측을 해보거나 그런 예측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 기존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데이터들을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냐에 따라서 훈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일단 충분하지 않은 양, 개수가 적은 거. 개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훈련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강아지 사진하고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컴퓨터한테 강아지 사진 딱 한 장만 보여주고서 이거는 강아지야. 그 다음에 고양이 사진 딱 하나만 보여주고서 이거는 고양이 사진이야. 라고 해놓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강아지 사진 가지고 와서 자, 이게 강아지 사진이야 고양이 사진이야 분류해봐. 그러면 컴퓨터는 머리가 멍해지겠죠. 네. 컴퓨터가 바보가 돼버릴 거예요. 그죠? 그게 충분하지 않은 양의 데이터. 충분하지 않은 양의 데이터. 그 다음에 대표성이 없는 훈련 데이터.
대표성이 없는 훈련 데이터가 또 나쁜 데이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편향이 심한 데이터는 굉장히 나쁜 데이터예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시킨 알고리즘은 굉장히 나쁜 알고리즘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말 그 과거에 예가 있었어요. 이것도 벌써 한 10년, 20년 전인 것 같아요. 뭐 1, 20년 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IBM에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런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냐, 사진이 사람의 사진이냐, 동물의 사진이냐, 사람 얼굴이냐, 동물의 얼굴이냐라는 거를 분류해 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더니 굉장히 성능이 좋았어요. 뭐 거의 100%에 가깝게 이거는 사람, 이거는 동물 하고서 분류를 했는데 어느 날 굉장히 나쁜 결과를 얻어냈어요. 어떤 사진을 그 알고리즘에 넣었냐면 흑인의 얼굴을 알고리즘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뭐를 사람이라고 분류하는 게 아니라 오랑우탄이라고 분류를 해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나쁜 알고리즘이죠. 인종차별적인 알고리즘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인공지능을 만든 개발자들이 했더니 샘플링 편향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IBM에서 일하던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만들던 개발자들이 컴퓨터 공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백인들이었었고요. 그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사진의 대부분은 자기 주위에서 구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사진들이 다 구글이나 애플로 들어가겠지만 과거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환경이 없었으니까 일일이 사진들을 다 모았을 텐데 그러면 어디서 모았겠어요? 자기들이 쉽게 모을 수 있는 사진들 가지고 왔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훈련시켰던 사진들이 거의 대부분 백인들의 사진들만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등등등, 라틴계 등등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 사진들이 훈련되지 못하고 백인들의 사진들만 훈련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의 사진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사진들은 이거는 원숭이다, 이거는 강아지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훈련되지 않았던 흑인 사진이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컴퓨터는 그 특징이 마치 원숭이 혹은 오랑우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버렸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붙어있던 사진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샘플링 편향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많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사진이 전부 다 백인의 사진들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만 개의 사진밖에 없지만 만 개의 사진이 백인이 3,000개,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가 3,000개, 아시아계가 3,000개, 기타 등등 1,000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샘플링된 데이터가 100만 개가 전부 백인의 사진들로만 채워진 요걸로 훈련한 알고리즘보다 요렇게 훈련된 알고리즘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줘요. 얘는 편향된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성이 없는 훈련 데이터의 나쁜 그런 예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 낮은 데이터. 품질이 낮은 데이터. 이거는 뭐냐면 NA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칸. 비어있는 칸이 너무 많은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데이터 프레임의 로 행의 개수가 100만 개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죠. 근데 널이 너무 많아요. 널을 다 빼버렸더니 남아있는 행이 1000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얘는 100만 개짜리 데이터가 아니라 1000개짜리 데이터인 거예요. 결측치가 너무 낮으면 품질이 낮은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측치들을 제거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상치가 너무 많은 것들. 박스 플롯 그려봤잖아요. 박스 플롯을 그렸는데 박스 플롯 안에 데이터들이 뭐 이상치가 있더라도 한두 개 이렇게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훈련시키면 좋은 결과를 줘요. 근데 이상치가 정말 엉뚱하게 너무 크게 있거나 이쪽에 이상치가 너무 많거나 이상치가 이 근방에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떨어져 있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게 되면 이것 역시 나쁜 결과를 줍니다. 그럴 때에는 이상치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등등등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 데이터에 과대적합이 됐다, 과소적합이 됐다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버피팅, 언더피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실제로 머신러닝을 해보면서 그럼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보고 그 예측을 해보면서 어떨 때 과대적합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과대적합이 나타날 수가 있는지 그러면 과대적합이 나타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과소적합의 개념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과소적합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떻게 과소적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저희가 문제를 보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자 좋은 데이터 나쁜 데이터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훈련 셋, 검증 셋, 테스트 셋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머신러닝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무거나라도.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